팔순 잔칫날 사라졌던 남편이 나타나 돈을 요구했습니다. 2년 전 제 남편은 친구들 돈을 사기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팔순 잔칫날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내 돈 어딨어? 너도 공범이잖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이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아이들이 직접 뒤바꿨습니다. 1장. 흔들리는 가장. 17년의 결혼 생활. 결혼한 지 17년. 남편은 늘 백수였지만 처음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연애할 때만 해도 나중에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순수했어요. 제가 벌여온 돈으로 근근히 생활했고 아이 둘을 키우는데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죠.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신생아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1시간 넘게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던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였어요. 취업에 실패가 거듭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고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맥주 한 캔 정도였는데 점점 소주로 그리고 밤마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기력은 점점 무례로 변했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저에게 돈 좀 더 줘. 담배도 끊었는데 그 정도는 줘야지. 라며 습관처럼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배는 안 끊었고 낮술은 더 잦아졌어요. 애들이 아빠 왜 맨날 술 냄새 나? 라고 물어도 아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라며 둘러댔죠. 남편의 친구들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엔 성실한 직장인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오후에 우리 집을 찾아와 낮술을 마시며 뭔가 수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요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더라. 한 번만 투자하면 대박 날 수 있다더라. 이런 말들이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 찾아온 남편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이 사람, 또 돈 빌려간 거구나.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 친구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화가 나 있었어요. 형님, 약속하신 돈 언제 주실 건가요? 그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형님,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대화를 엿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에게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며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는 것도요. 2장. 파국의 시작. 사기와 도망. 남편의 사기 규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상인들, 심지어 아이들 학원 원장님까지 온 동네에 돈을 빌리고 다닌 거예요. 곧 큰 사업이 성사될 예정이라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며 온갖 거짓말을 했죠. 진실을 알게 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갑자기 제 무릎에 고개를 묻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뭐가 큰일이야?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 갚을 수가 없어. 얼마나 빌렸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천만 원이라니. 제가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해서 버는 돈으로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마저도 날렸어. 다른 사람이 확실한 투자처라고 해서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남편은 피해자 척했지만 결국 남편도 사기꾼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 돈 빌려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그걸 갚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그 후 며칠 반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방에만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하니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없었습니다. 침대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남편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네요. 책상 위에는 휴대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연락도 행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저지른 사기 때문에 빚쟁이들은 저를 찾아왔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뻔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모르게 빚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텼어요.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출장 갔다며 둘러댔죠.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불효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아들 걱정하며 전화하실 때마다 바빠서 통화 못한다고 거짓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3장. 2년간의 고독한 투쟁. 남편이 사라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 2년간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이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3교대로 병원에서 간병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중환자실에서, 저녁에는 일반 병동에서, 밤에는 응급실에서 간병일을 했죠.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딸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장난기 많고 밝았는데 아빠가 사라진 후로는 조용해졌어요. 특히 딸아이는 엄마, 우리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고는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너네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출장 중이라고 대답했는데 점점 그런 대답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상처받게 했고 그리고 엄마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딸도 반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라도 인정받았으면 싶다는 마음에 과외비, 학원비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더 힘들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4장. 시어머니의 팔순잔치 제안.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팔순이 다 돼가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 한자리에 모여서 조촐하게 잔치 한번 하자. 저는 난감했죠. 아들 없는 잔치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너무 바빠서 못 봤잖아.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자. 너희 집에 사면 좋겠다. 거기가 넓고 좋으니까. 사실 어머님은 몇 달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당뇨도 있으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그런 어머니가 팔순잔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아이들과 상의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시면 어떡하지?
딸이 걱정했죠. 아니면 아빠가 출정 중이라고 하자. 제가 제안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 그리고 할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럼 어떡하지? 일단 잔치는 하되 만약 할머니가 아빠에게 하시면 그때 솔직히 말하자. 결국 우리 집 거실에서 팔순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댁 친척들과 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오시기로 했네요. 5장. 잔치 준비와 그날의 분위기. 팔순잔치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아들은 거실 정리를 맡았고 딸은 꽃꽂이와 장식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음식 준비에 매달렸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잡채, 동그랑땡, 전, 그리고 갈비찜까지 3일 동안 준비했어요. 밤 늦게까지 음식을 만들면서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준비를 같이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도와줘서 힘이 났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다.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딸이 잡채를 맛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생신상 정말 예쁘게 차려졌네. 엄마, 고생 많았어. 아들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팔순 잔칫날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어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아들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맸고 딸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웃고 계셨고 손님들 한 분 한 분 맞이하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오늘 팔순잔치라서 특별히 단장했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준비해줘서 고마워. 손님들도 하나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 이 잡채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솜씨가 좋지요? 와, 이 갈비찜도 너무 맛있어요. 며느리 복 정말 많이 받으셨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해낸 음식이야. 맛 좀 봐. 하며 연신 자랑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께 인사를 잘 드렸어요. 큰아들은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라며 정중하게 절했고 딸은 할머니 사랑해요. 라며 안기기까지 했어요. 어른들은 얘들 참 예쁘게 컸네. 공부도 잘한다면서 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웃음소리가 유난히 그리웠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손님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고 어른들은 웃으며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정말 복 많이 받으셨어요. 며느리도 그렇고 손자, 손녀도 그렇고. 그런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저도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장. 악몽의 시작. 남편의 등장.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이들은 어른들께 차와 과일을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잔치가 잘 되어가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사라졌던 제 남편이 서 있었어요. 2년 만에 본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도 더부스룩했어요. 옷도 더러웠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그 순한 눈빛은 언데간데 없고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이 아직 안 망했네?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실에 있던 손님들도 현관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저 목소리가? 하며 고개를 돌리셨죠. 남편은 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들어왔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마루에 필썩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팔순잔치 한다고 왜 아들한테는 연락은 안 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며느리 눈치를 보셨어요. 아이들은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술상 어디 있어? 오늘 엄마 생신인데 술 한잔 해야지. 남편이 둘러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내 집인데 왜 못 와? 그리고 이게 다 내 엄마 생일인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했어? 손님들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시어머니는 창피해하시면서 얘야, 일단 씻고 와서 이야기하자. 오늘은 손님들이 와 계시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 내 돈 어딨어?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어디 갔어? 7장. 잔칫날의 완전한 파국. 내 돈 어딨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당신이 무슨 돈을 벌었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내가 사기친 거 너도 알잖아. 그 돈 절반은 너가 써놓고 이제 와서 발 빼? 내 목돈 내놔!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옹응거리며 수근거렸고 시어머니는 얘야, 무슨 소리냐 하며 아들을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어머니도 속지 마세요. 얘가 내 돈 다 숨겨놨어요. 나만 나쁜 놈 만들고. 아빠, 그만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컸네? 아빠 무서워? 근데 너희들도 알잖아.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았잖아. 아빠가 언제 돈을 벌었어? 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이 작은 게 아빠한테 말대꾸야? 남편이 딸에게 손에 들려고 할 때 아들이 그 앞을 막았었어요. 아빠, 그만해요.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에요. 할머니 생신? 좋아. 그럼 할머니한테 말해봐. 너희 엄마가 내 돈 얼마나 숨겨놨는지. 시어머니는 이제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얘야,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오늘은 손님들이 와 계시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해야 해요. 얘가 얼마나 나쁜 여인인지 다들 알아야 해요. 그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다가와서 소리쳤어요. 야, 8천만 원. 내가 벌어놓은 거 8천만 원 어디다 숨겨놨어? 내 목 절반은 받아야지. 당신이 벌었다고? 당신이 사기친 거잖아.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사기? 사기가 아니야. 투자했다가 손해본 거지. 그런데 너는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다 했잖아. 공범이나 다름없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제게 덤태밀을 쓰니.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일 수는 없었어요. 여보,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니까. 싫어. 여기서 해결할 거야. 내 돈 당장 내놔.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라며 황급히 인사하고 나갔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손님들께 사과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잔치는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손님들이 떠났어요. 아이들의 냉철한 판단.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 집은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면서 중얼거렸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잘 거야. 내 집이기도 하고. 안 돼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가 뭔데 안 된다고 해. 여기는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으면 할머니와 엄마가 힘들어해요. 할머니는 내 엄마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잖아. 그럼 지난 2년 동안 할머니 걱정은 누가 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 누가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 생신날 누가 선물 사다 드렸어요? 할머니 외로우실 때 누가 전화 드렸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일을 저와 아이들이 했거든요. 당신은 할머니께 안부 전화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효자인 척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말이 너무 차가웠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남편은 정말로 2년 동안 어머니께 연락도 안 했거든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해보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말하세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답답해하면 술을 더 마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야, 진짜 돈 한 푼도 안 남겼어?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뭐 없어? 당신이 언제 돈을 벌었어요? 결혼 17년 동안 언제 제대로 된 직장 다녔어요? 야, 그래도 나름 사업했잖아. 사업? 친구들 돈 빌려서 날린 게 사업이에요? 남편이 할 말이 없어지자 더욱 화를 냈어요. 아무튼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어. 여기는 내 집이야.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여기는 엄마 명의 집이고 엄마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불법 침입이에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네가 감히 아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준 것도 신고할 거예요. 아들의 말에 남편이 당황했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10장 진실을 찾아서. 남편이 결국 집을 나간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남편을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남편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3층 건물의 2층, 정말 초라한 원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남편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어린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게 뭐야?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화장기 짙은 얼굴에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걸 모르고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를 보더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왜? 또 돈 가지러 왔어? 뭐라고요? 제가 어이없어서 물었어요. 아, 당신이 그 부인이구나. 얘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맨날 당신 욕하면서 돈 달라고 하던데. 돈을 달라고요? 응, 양육비 명목으로 돈 달라고. 근데 받은 돈 다 술값으로 쓰더라고.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경악했어요. 남편이 이 여자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죠. 마치 자신이 양육비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 같이 사는 사람이야. 뭐 남친이라고 해야 하나?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손을 꼭 쥐고 이를 아물었습니다. 자기 또래의 여자와 아빠가 함께 살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저씨, 나와보세요. 아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왔어요. 저희를 보고 당황하더니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와?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요. 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막 잘 살고 있지.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들이 낡은 빌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어때?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자유롭게요? 딸이 비웃었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여자와 술 마시며 사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야, 그게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야? 상관 있어요. 우리 아빠니까. 아빠? 너희들이 언제 나를 아빠라고 인정했어? 그 말에 아이들이 정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라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11장. 아이들의 냉혹한 복수.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순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데 뭔가 단단한 의지가 보였어요.
아들은 조용히 컴퓨터를 켜더니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알아요? 왜? 아빠의 전과 기록이나 채무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요. 얘야, 그런 걸 왜? 엄마를 욕되게 한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우리가 직접 해결할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상담소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엄마. 이젠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며칠 후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전과자 아버지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제 아버지가 2년 전에 사기를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최근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희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죠. 딸은 더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미성년자예요. 뭐라고요? 주민등록상으로는 19세인데 실제로는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학교 친구가 알아봤어요. 그 여자가 과거에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대요. 딸은 그 정보를 정리해서 시청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및 불법 영업장 신고였죠. 12장 무너져가는 남편. 아이들의 신고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남편이 살고 있는 빌라를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또 다른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작은 규모의 사기를 계속 저질렀던 거예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대출 사기 등등 피해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과거에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빌라 자체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일반 원룸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점이었던 거죠. 몇 주 후 그 빌라는 불법 영업장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고요. 엄마, 뉴스에 나왔어요. 아들이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단 경고라는 제목으로. 남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지만 저희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저런 일을 했구나.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후회하겠지. 13장 시어머니의 눈물과 용서. 남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시어머니께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제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제 니들 얼굴을 어찌 보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저런 놈이 되도록 내가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는 계속 자책하셨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시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어머니, 가족을 지키지 못한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너희들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 어머니, 진짜야.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진짜 망했을 거야. 손자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없었을 거고. 아이들도 할머니 옆에 앉아서 위로해 드렸어요. 할머니, 우리는 괜찮아요. 이제 정말 좋아질 거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할머니는 행복해. 정말 고맙다. 14장. 새로운 출발. 남편이 감옥에 간 후 저희 가족은 정말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고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특히 딸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활발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딸이 어느 날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말? 어떤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이야. 그리고 유학 프로그램에도 지원해 볼 거야. 유학이라니 돈이 많이 들겠는데?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가고 싶어. 딸의 꿈이 생겼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아빠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꼭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 가질 거야. 그래서 엄마 고생 덜어드릴게. 얘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리고 저는 작은 제과점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동네 상가 한 켠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빵 만들기는 예전부터 취미로 해왔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오면 저는 언제나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빵을 판매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어요. 거기 빵 진짜 맛있어. 사장님이 친절하시더라.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몇 달 후 제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식빵과 케이크가 인기였습니다. 아이들도 방학 되면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15장. 진정한 행복.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정말로 유학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얘야, 너 덕분에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딸을 보내고 나니 집이 조금 허전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니. 아들도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저에게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엄마, 이제 제가 용돈 드릴게요. 얘야, 네가 쓰면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그동안 저희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아들의 말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좀 더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할 정도로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정말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서 빵을 굽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16장. 완전한 자유. 3년 후 남편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이혼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찾아왔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제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아니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요. 남편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현지에서 인턴십 기회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다며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엄마, 이번 방학 때 남자친구 데리고 올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엄마가 직접 봐야겠다. 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결혼 상대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 여자친구예요.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어이구, 이쁘네. 잘 부탁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행복. 지금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제 가점은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져서 항상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딸은 결국 미국에서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했어요. 손녀도 하나 낳았고요. 화상통화로 손녀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아들은 작년에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 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 일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절망적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폭력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지금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정말 감사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며느리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정말 행복해. 그리고 화상통화로 연결된 딸과 사위, 그리고 귀여운 손녀의 모습을 보며 생일 축하 노래를 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좀 교대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딸의 졸업식 사진, 아들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녀의 돌사진까지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행복하다는 말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하고 단골 손님들의 밝은 인사소리가 들려와요.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합니다.